병든 며느리를 똥통 옆에 내다버린 시어머니. 하인들도 차마 못할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죽었다고 거짓 기별까지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그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이 마비되고 혀가 굳어 말 한마디 못하는 지경. 의원이란 의원은 전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가 똥통에 내다버린 바로 그 며느리. 과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살렸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머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 한마디가 충청도 은진고을 뒷간 옆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똥통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자리에 이불도 없이 거적 한 장 깔린 맨바닥이었습니다. 22살, 뼈만 남은 며느리 분이가 거적 위에 내던져지듯 눕혀진 것이지요. 하인 둘이 분이의 팔다리를 잡고 질질 끌어왔습니다. 분이의 저고리가 흙바닥에 쓸려 등짝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떡 버티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오씨 부인은 부채로 코를 가렸습니다. 며느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진 그 얼굴에는 역겨움만 가득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안방에서 신음을 하고 자빠졌으니 집안에 재앙이 안 들겠느냐? 오씨 부인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의 선하인들의 등짝을 때리는 것 같았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오씨 부인은 이미 몸을 돌려 안채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자주색 저고리 끝동의 금박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것이 분이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똥통 옆에 버림을 받았느냐? 죄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보름 전이었지요. 분이가 아침 부엌일을 하다가 국자를 놓치고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노란 밀랍처럼 핏기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대기 막순이가 기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세아씨가 쓰러지셨어요. 오씨 부인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여도 성한 며느리를 데려와야지. 병든 년을 데려왔으니. 그 한마디에 막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가는 막순이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분이의 병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이 이불을 적시고 숨소리가 방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날 때마다 오씨 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양냄새와 땀냄새가 뒤엉켜 코를 찔렀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눈만 겨우 뜨고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코를 막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방이냐? 짐승 우리냐? 분이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 팔꿈치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기어코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곧 나을 것입니다.
오씨 부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방 이불 다 걷어라. 불에 태워야겠다. 그날 밤부터 분이는 안방이 아니라 광 옆 다락에서 잤습니다. 이불 대신 가마니를 덮었습니다. 찬바람이 벽 틈새로 그대로 들어왔지요. 분이는 가마니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또 웅크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똥통 옆에 버려질 때도, 안방에서 쫓겨날 때도, 이불을 빼앗길 때도, 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이에게는 눈물보다 더 간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에 간 남편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간 지 석 달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침을 하다 피가 섞여 나와도 북쪽 하늘만 바라보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서방님만 돌아오시면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오씨 부인은 이미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다락으로 옮겨진 바로 다음 날 오씨 부인이 마름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한양에 기별 하나 보내라. 김서방이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무슨 기별을 올리겠습니까? 오씨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으로 죽었다고 써라. 김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오씨 부인의 눈을 한번 보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늘고 끝이 올라간 그 눈에 서리빨이 서 있었습니다. 기별은 그날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분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락 한 켠에서 가만히를 끌어안고 오늘도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분이는 똥통 옆에 버려졌습니다. 거적 한 장 위에 내던져진 분이의 몸에서 열기가 펄펄 올라왔습니다. 파리가 얼굴 위를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손을 들어 쫓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똥냄새인지 양냄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님 얼굴이 보이고 눈을 뜨면 파리가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것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종지에 미음을 떠서 분이의 입술에 대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둥근 얼굴에 볼이 통통하고 눈이 작고 동그란 아이가 보였습니다. 막순이였습니다. 부엌대기 막순이가 치마폭으로 종지를 감싸 들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아 씨,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요. 막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온 것이 뻔했습니다. 분이가 미음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제야 분이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막순이의 손을 더듬더듬 잡았습니다. 그 작고 거친 손이 이 똥통 옆에서 분이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분이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시려면 분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충청도 공주고을에 백씨 의원이라는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의원 집안이었지요. 분이의 할아버지는 가명의 의관을 지냈고 아버지 백진사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이었습니다. 백진사의 손은 신통했습니다. 맥을 짚으면 병의 뿌리를 알았고 약을 지으면 사흘 안에 차도가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주고 올 사람들이 백진사를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분이는 그 백진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약초 이름을 외웠습니다. 5살에 감초와 황기를 구별했습니다. 7살에 맥 짚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살이 되자 아버지가 약을 지을 때 곁에서 저울을 잡았습니다. 백진사가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아, 내가 아들이었으면 이 의원을 물려줬을 텐데. 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딸이면 의원을 못합니까? 백진사가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분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분이가 14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행수 포졸이 영장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백진사, 살인 혐의로 즉각 포박한다. 살인이라니요. 백진사가 사람을 죽이다니요.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고을원님의 첩이 백진사에게 약을 지어 먹고 죽었는데 원님이 백진사가 독을 넣었다고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첩이 본래 지병이 깊어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것을 원님이 자기 분풀이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백진사가 끌려가면서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아, 울지 마라. 아버지가 사람을 죽일 위인이 아닌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2 주먹을 꽉 쥐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가는 아버지의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분이에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3달 뒤 옥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백진사가 옥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14살 분이는 보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집안이라 하여 재산이 전부관에 몰수되었습니다. 3대째 내려온 의원도 약재가 가득하던 약장도 분이가 태어나고 자란 기와집도 전부 빼앗겼습니다. 분이는 하룻밤 사이에 양반과 규수에서 빈손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4살 아이가 맨발로 고을 박힐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분이에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 머릿속에 들어있는 약초 이름과 맥 짚는 법과 탕약 끓이는 법. 그것만은 아무도 몰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그 뒤로 8년을 떠돌았습니다. 마을을 전전하며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끼니를 얻었습니다. 잠은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비가 오면 소 외양간에서 소와 나란히 웅크렸습니다. 2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은진 고을 장터에서 분이가 쓰러진 노인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달려갔습니다. 맥을 짚고 품에서 침을 꺼내 노인의 손끝에 놓았습니다. 피가 한 방울 맺히자 노인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소문이 은진고을 부잣집 김씨 문중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외아들 성준의 혼처를 찾고 있던 터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씨 부인이 분이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가문을 따지는 오씨 부인이 떠돌이 고아를 며느리로 삼겠다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에게는 남모르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로 저릿저릿한 통증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관절이 뒤틀리고 밤이면 다리가 저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에게 보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분이의 의술이 탐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짜 의원을 집 안에 드리는 셈이었지요.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분이는 8년 만에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분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등이 따뜻하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준은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분이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가만히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요.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울면 팔자가 더 사나워진다고 8년을 그렇게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턱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편히 쉬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례 다음 날부터 오씨 부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분이를 깨웠습니다. 마당 쓸어라. 부엌 불 때라. 안방, 요강 비워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아니, 하인보다 못했습니다. 하인 막순이는 그래도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분이는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 찬밥에 물을 말아 부어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틈만 나면 분이의 출신을 들먹였습니다. 죄인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팔자가 기구하지. 거린 년이 양반 행세를 하려고 들어.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이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습니다. 달빛 아래서 쑥을 뜯고 이슬 맞은 질경이를 모으고 바위 틈에 석창포를 파냈습니다. 그것들을 곱게 말려서 보자기에 싸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느냐고요. 시어머니의 약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하인처럼 부리고 죄인의 딸이라 모욕하는 그 시어머니의 다리 통증을 고치려고 분이는 밤잠을 줄여가며 약초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준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보따리를 싸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십시오.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성준이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한마디 하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성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성준이 떠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쓰러진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의 몸이 부엌 아궁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요.
폐에 열독이 찬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약을 지어 먹고 따뜻한 곳에서 쉬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에게는 약을 지을 약재도 쉴 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쫓겨나고 다락에서 가마니를 덮고 마침내 똥통 옆에 버려졌습니다. 분이가 거적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파리가 얼굴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분이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싸둔 약초 꾸러미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밤마다 몰래 캐 모은 그 약초들이 다락 한 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씁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약초가 지금 자기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락까지 갈 힘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똥통 냄새가 바람에 실려 코를 찔렀습니다. 분이는 그 냄새 속에서 아버지의 약방에서 나던 쑥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쓰고 향긋했던 그 냄새를. 그 기억 속에서 분이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막순이는 그날부터 목숨을 걸었습니다. 매일 새벽 마님이 잠든 틈을 타서 부엌에서 미음을 쑤었습니다. 종지에 담아 치마폭 안에 감추고 뒷간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갔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분이에게 밥 한 술 주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년한테 뭘 먹여? 빨리 죽어야 새 며느리를 데리지.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순이의 심장이 매번 쿵쿵 뛰었습니다. 마당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까지 참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때 막순이는 부엌에서 무거운 솥을 들다가 손을 대인 적이 있었습니다. 화상이 심해서 손등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오씨 부인은 거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팔자가 부엌대기 팔자인데 손 좀 대이면 어쩔 건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막순이를 부엌 뒤로 불러냈습니다. 품에서 조그만 단지를 꺼내더니 막순이의 손등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시원한 기운이 화상 자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알싸하면서도 서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기름에 황백 가루를 갠 거예요. 사흘만 바르면 나을 거예요. 막순이가 멍하니 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손 한 번 잡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사흘 된 세아씨가, 그것도 자기보다 더 고된 처지인 세아씨가 밤에 몰래 약까지 만들어 와서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막순이의 눈에서 뚝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 은혜를 막순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미음을 날랐습니다. 매일 새벽 한 종지씩. 그런데 미음만으로는 병이 나을 수 없었습니다. 분이의 기침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얼굴이 뼈 위에 가죽만 남은 것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막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아씨, 제가 약을 구해올까요? 아무 약이라도요. 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막순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락 구석에 보자기 하나 있어요. 약초가 들어있어요. 그걸 가져와 줄 수 있겠어요? 막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약초요? 세아씨가 약초를 가지고 계셨어요? 분이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셨어요. 그 한마디에 막순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아 씨가 자기 화상을 고쳐준 것도, 약 이름을 줄줄 꿰는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순이는 그날 밤 다락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손을 더듬더듬 뻗어 구석을 훑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아래에서 보자기 하나가 잡혔습니다. 펼쳐보니 마른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쑥, 황기, 길경, 행인. 막순이는 그것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이에게 가져다 주면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분이는 거적 위에 누운 채로 약초를 살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집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냄새를 맡고 색을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얼굴에 잠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됐어요. 이것들로 충분해요. 분이가 막순이에게 탕약 끓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황기서 돈, 길경 2돈, 행인 1돈. 물 3사발을 붓고 1사발이 될 때까지 달인다. 불은 새지 않게 약한 불로 오래 끓인다. 막순이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입술을 오물거리며 외웠습니다. 틀리면 큰일이니까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그날부터 막순이는 새벽마다 2가지를 날랐습니다. 미음 1종지, 탕약 1사발. 사흘이 지나자 분이의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가래에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분이가 스스로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거적 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2발로 섰습니다. 막순이가 기겁을 하며 부축하려 했습니다. 분이가 막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아, 여기서는 더 있으면 안 돼요. 마님이 알면 당신까지 위험해요. 분이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뒷담을 넘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집시는 진작에 달아 없어졌으니까요. 돌밭을 밟으며 산 아래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기슭에 버려진 움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 반쪽이 내려앉고 벽에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움막에 들어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움막 지붕 구멍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그 달빛을 이불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날이 밝자 분이는 움막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기슭 양지 바른 곳의 쑥이 지천이었습니다. 개울가에는 질경이가 무성했습니다. 바위 틈에 석창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버지의 약방이 여기 있었습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없지만 하늘 아래 펼쳐진 약방이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약초를 캤습니다. 캐서 말리고 말려서 빻고 빻아서 탕약을 지었습니다. 자기 병부터 다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산을 오르내리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나무꾼의 아들이 종기가 나서 고름이 멎지 않았습니다. 의원에게 보일 돈이 없어 끙끙 앓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산 위 움막에 약 잘 짓는 안악이 있다더라. 나무꾼이 아들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분이가 종기를 살피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닷새 만에 고름이 빠지고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나무꾼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실 것 없습니다. 대신 다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배탈이 난 아이, 허리를 못 펴는 노인, 산후 몸조리가 안 된 아낙네. 분이는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백진사가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부르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산 위의 의녀. 그 이름이 은진고을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공주고을까지 퍼졌습니다. 공주고을에서 가명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는 동안 오씨 부인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꽃간의 쌀에 바구미가 들었습니다. 뒤줄을 열면 벌레가 우글거렸습니다. 소가 병에 걸려 한 마리, 두 마리 쓰러졌습니다. 밭에 작물이 제때 비가 오지 않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며느리를 똥통에 버린 뒤부터 이 집이 이 모양이요. 천벌이 아니고 뭐여. 오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입을 놀리는 놈은 당장 쫓아내겠다. 그러나 쫓아낼수록 하인이 줄었습니다. 밥을 제때 못 주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넉넉하던 살림이 반년 만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씨 부인의 다리 통증도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쥐가 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침이면 무릎이 부어올라 걸음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원을 부르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밤마다 이를 악물고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안방에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 뻣뻣한 고집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마름 김서방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마님, 요즘 은진고을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무슨 소문이냐? 산 위 움막에 의녀가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합니다. 오씨 부인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의녀. 시골 구석에 무슨 의녀가 있어? 김서방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님. 그 의녀가 세아씨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씨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다가 허공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가늘고 올라간 눈이 한 번 크게 떠졌다가 이내 가늘어졌습니다. 죽은 년이 살아있어. 김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씨 부인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차가 쏟아져 손등을 적셨지만 닿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분했지만 그보다 더 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버린 며느리가 산 위에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 집은 거덜이 나고 있는데 그 며느리는 의녀라 불리며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것. 오씨 부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아주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이 소문이 한양의 성준에게까지 닿게 될까요? 그리고 오씨 부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한양의 성준이가 이 소문을 들으면 어쩌지? 며느리가 죽었다고 거짓 기별을 보낸 것이 들통나면 아들이 무슨 눈으로 자기를 보겠습니까? 오씨 부인은 이불을 움켜쥐고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오씨 부인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름 김서방을 다시 불렀습니다. 산 위 움막에 가서 전해라. 당장 이 고을을 떠나라고. 김서방이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마님, 그 의녀를 마을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소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씨 부인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현한테 지라는 말이냐? 김서방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뒤로도 수를 썼습니다. 장터에 사람을 풀어 소문을 뿌렸습니다. 산 위 의녀가 사실은 죄인의 딸이다. 사람 잡은 살인자의 핏줄이다. 소문은 퍼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씨 부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분이에게 병을 고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장터 한복판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의녀가 내 아들을 살렸소. 죄인의 딸이면 어떻고 임금의 딸이면 어떻소. 약이 듣는데 핏줄을 따져서 못하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웅성웅성 동조하는 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씨 부인의 흉계는 도리어 역풍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를 똥통에 버리더니 이제는 소문까지 퍼뜨려.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 집 큰마님 때문에 동네 망신이여. 오씨 부인은 대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장터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쫓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씨 부인의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허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이면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라 숟가락을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남은 하인이라고는 김서방과 늙은 종 하나뿐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빨래를 해주는 사람도, 방을 쓸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평생 남에게 시키기만 하던 일들을 이제는 자기가 해야 했습니다. 아니,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부엌에서 혼자 죽을 쑤려다가 솥을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오씨 부인은 엎질러진 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부어서 솥뚜껑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씨 부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이가 이 부엌에서 쓰러지던 날이었습니다. 국자가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었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서 분이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자기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여도 성한 며느리를 데려와야지. 오씨 부인은 엎질러진 죽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오기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찬 바람이 대문 틈새로 휘잉 들어왔습니다. 오씨 부인이 마루에서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턱이 돌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입안에 피 맛이 번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왼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씨 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서 소리가 뭉개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달려왔을 때 오씨 부인은 마당 돌바닥 위에 쓰러진 채 한쪽 눈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의 왼쪽 절반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오씨 부인을 업어 안방에 눕혔습니다. 급히 고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맥을 짚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풍이 깊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열흘 동안 5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전부 같은 말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씨 부인은 안방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꺼풀이 처져서 반만 떠졌습니다. 오른손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김서방이 미음을 떠 넣어 주었습니다. 반은 입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오씨 부인의 턱을 타고 미음이 줄줄 흘러내릴 때마다 김서방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위세당당하던 양반 마님이 미음 한 술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 봐. 며느리한테 한 짓이 고스란히 돌아왔어. 똥통에 버린 년이 지금 자기 꼴이 그 꼴이여. 약값 낼 돈이나 있을까? 수군거림 속에서 누군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여, 저 마님병을 고칠 사람이 딱 1명 있기는 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데? 산 위 움막에 있는 의녀. 저 집 며느리.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김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서방이 안방으로 달려가 오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세아 씨를 모셔오면 혹시 나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씨 부인의 오른쪽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 돼. 김서방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님, 목숨이 경각인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씨 부인이 오른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1번, 2번, 3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젓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오기가 꺾인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쌕쌕거리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 뛰어들어왔을 때 오씨 부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마님, 세아 씨를 모셔오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여 주십시오. 오씨 부인의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그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한 번 끄덕여졌습니다. 그것이 오씨 부인이 평생에 걸쳐 한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개 한 번 끄덕이는 것이. 김서방은 그 길로 밤길을 달렸습니다. 횃불도 없이 달렸습니다. 산길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산 위 움막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움막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은 열흘 전 한양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마치고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충청도에서 올라온 장사꾼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은진 고을에 산 위에 의녀라고 있는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성준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은진 고을이라 했소. 그렇소. 근데 그 의녀가 원래 그 고을 부잣집 며느리였는디 시어머니한테 쫓겨났다더라.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어머니의 기별. 은진 고을의 부잣집. 쫓겨난 며느리. 성준은 짐을 쌌습니다. 과거 합격 발표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닷새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신발이 닳아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진 고을에 도착한 성준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산 위 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움막 앞에 서서 성준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막 앞마당에 약초가 가지런히 널려 있었습니다. 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냄새가 아내의 냄새였습니다. 분이가 움막 안에서 나왔습니다. 성준을 보았습니다. 분이의 큰 눈이 한 번 크게 떠졌습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성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동그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던 성준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죽었다고 했소. 나는 그 말을 믿었소.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의 흙 묻은 이마를 치마 끝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세아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이 숨이 넘어가십니다. 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준의 이마를 닦아주던 그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김서방이 무릎을 꿇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세아씨, 마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의원을 5이나 불렀는데 전부 손을 놓았습니다. 오늘 밤 숨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이는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성준이 분이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소. 그래도 한 번만. 성준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성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움막 지붕 위에 걸린 반달이 분이가 똥통 옆에서 올려다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분이는 오래도록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똥통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거적 위에 내던져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들어가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주색 저고리 끝동의 금박이 햇빛에 번쩍이던 것까지.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가 갈리도록 있었습니다. 다락에서 가만히를 덮고 떨던 밤. 안방에서 쫓겨나며 들었던 그 말. 더러운 것이 집안에 재앙을 들인다. 그 한마디가 분이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이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아, 의원은 사람을 가려서 고치는 것이 아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의원이다. 분이의 눈이 감겼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준과 김서방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분이가 움막에서 나왔을 때 손에 약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보자기에 쌓인 나무 약상자였습니다. 아버지 백진사의 약상자는 관에 몰수되고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이가 움막에서 나무를 깎아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안에는 약재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가시지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원망도 조건도 사과 요구도 없었습니다. 약상자를 들고 산을 내려가는 분이의 뒷모습을 성준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이 작고 마른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백진사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오씨 부인의 안방에 들어선 분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냄새였습니다. 방 안에 쉰내가 가득했습니다. 이불에 오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미음 그릇이 나뒹굴고 파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오씨 부인이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분이가 마지막으로 본 시어머니와는 딴 사람이었습니다.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희고 기름기 돌던 피부가 누렇게 떴습니다. 은비녀는 간 곳 없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습니다. 입꼬리에 마른 침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씨 부인의 오른쪽 눈이 움직였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과 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씨 부인의 눈에서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위세도 오기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똥통에 버린 며느리가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오씨 부인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불을 잡고 있던 그 손이 고개까지 올라가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없어 이마 근처에서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오씨 부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오른쪽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분이의 손가락이 오씨 부인의 손목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짚었습니다. 맥이 약했습니다. 가늘고 느리고 끊어질 듯 말듯 이어지는 맥이었습니다. 풍이 깊이 들어 혈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약상자에서 침을 꺼냈습니다. 오씨 부인의 손끝에 침을 놓았습니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하나하나 혀를 짚어 침을 놓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며느리의 손이 자기 몸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분이는 그날부터 오씨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탕약을 다렸습니다. 황기, 당귀, 천궁, 적드작약. 한 사발이 될 때까지 약한 불에 오래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탕약을 식혀서 숟가락으로 한 술씩 오씨 부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입 밖으로 흘러내리면 턱을 닦아주고 다시 한 술 떠 넣었습니다. 반 사발을 먹이는데 반 시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굳은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왼쪽 팔부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쥐고 천천히 굽혔다 폈습니다. 손목을 돌려주고 팔꿈치를 접어주고 어깨를 풀어주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고 발목을 돌려주고 발가락을 하나씩 만져주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굳은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팔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오씨 부인을 등에 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분이의 체구가 작고 말랐습니다. 오씨 부인이 아무리 살이 빠졌다 해도 분이보다는 컸습니다. 분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래도 업었습니다. 마당 양지 바른 곳에 멍석을 깔고 시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햇볕이 오씨 부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햇볕 속에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멍석 옆에 앉아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멈추지도 않고 줄줄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씨 부인의 오른손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숟가락을 겨우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왼쪽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있던 쪽에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오씨 부인의 왼팔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쥐고 천천히 돌려주는데 오씨 부인의 왼손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아주 느리게 분이의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씨 부인의 왼손가락이 분이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이 힘이 없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 오씨 부인의 손가락이 분이의 손등을 겨우 감쌌습니다. 힘이라고는 새끼 손가락만큼도 없는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오씨 부인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입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모양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분이는 그 입 모양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이, 안, 하, 다. 오씨 부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왼쪽 눈에서도 오른쪽 눈에서도 처진 왼쪽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도 울었습니다. 똥통 옆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쫓겨날 때도, 거적 위에 버려질 때도, 맨발로 산을 오를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고 두 사람의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성준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오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짧은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첫날,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분이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흙바닥 위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분이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오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눌한 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겨우 내뱉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말을 흙바닥에 대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가 종부로 태어나 양반가 종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에 묻은 흙을 치마 끝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 한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성준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성준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분이는 공주고을 관하에 아버지 백진사의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성준이 벼슬아치가 된 덕에 상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백진사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죄인의 딸이라는 굴레가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의술은 고을을 넘어 충청 가명까지 이름이 닿았습니다. 가명에서 의녀로 정식 천거되었지만 분이는 사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그 뒤로 며느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불편한 몸으로 의원 마당을 쓸었습니다. 약탕기를 닦고 약초를 고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씨 부인이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하찮게 버린 사람이 결국 자기 목숨을 쥔 사람이었다더라고 말이지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